중동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 입장에서 보면 신기하거든요. 쟤네들은 석유도 없어. 전쟁도 했고 완전히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고. 근데 얘네들은 왜 잘 살지? 한국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지금 중동은요, 경쟁 단계에 들어섰어요. 석유 없는 세상에서 결국에는 향후에 갈 때 과 새로운 거든요. 여의도 한 8배 정도의 도시에다가 대학교만 들어와 있어요. 세계에서 훌륭한 대학들을 하나씩 끄집어 온 겁니다. 돈을 내고 하는 게 아니라 까타르 재단에서 전부 다 지원을 했어요. 메시지는 뭐냐? 유럽이나 미국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기로 와라. 그래서 성공하고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보면은요, 중동 지역에서는 산업이 구조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은 산유국들이에요.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산유국, 특히 우리가 걸프 협력 국가라고 하는 6나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이 6나라가 제일 그래도 건실한 나라고요. 건실하다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낫다는 거고, 이 산유국들을 빼면 그 외 국가들은 우리가 다변화 경제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석유가 잘 안 나니까요. 근데 다변화 경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생활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유일하게 제조업이 발전한 나라라고 한다면 이란이에요. 그 수준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란이 제조업이 있는 나라라서 자동차도 만들고 자국의 전자제품도 만들고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중동에서는. 그래서 이란은 중동의 독일이라고 그러는데, 그 외 국가들은 메이드 인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뭐 메이드 인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물건을 못 만들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 다각화를 하면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서 거기에 메이드 인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걸 붙이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전부 다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게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우디에서 만들어서 팔겠다. 이게 꿈이죠. 그런데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빈부차가 심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랍에미레이트도 빈부차가 심해요. 평등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돈 많은 사람은 굉장히 많죠.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평균으로 나누다 보니까 국민소득은 예를 들면 4만 불이 넘지만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런데 그게 그동안 그래도 가능했던 거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1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900만 명은 외국인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아랍에미레이트 사람들은 좀 독특하죠. 왜냐면 100만밖에 안 되니까.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민이 2,500만 되거든요. 외국인까지 합치면 한 3,500에서 3,700. 근데 2,500만 사람들이 다 잘 사느냐?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왕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특정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과는 차이가 많죠. 제가 1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다 왔었는데요. 그때 주로 타고 다녔던 게 우버 택시를 탔습니다. 사우디가 우버 택시를 합니다. 중동에 가면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중동이 좋은 나라냐 좋지 않은 나라냐는 저희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리를 같은 가격을 내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터로 가는 나라가 가장 안전하고 믿을 만한 나라가 이 UAE하고 카타르예요. 거기는 택시 탈 때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냥 찍힌 대로 내거든요. 뭐 이란이나 그런데 이런 데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다 우버 택시로 하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버 택시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우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우버 택시의 면허권을 사우디 사람한테만 줬어요. 지금 주고 있고, 그리고 그 우버 택시라는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도 있습니다. 투잡을 하는 거예요. 학교 끝나고 우버 택시하고, 군인인데 일과 끝나고 우버 택시하고. 그런데 왜 이거 하냐니까 수입이 된대요. 왜냐면 지금에 갖고 있는 수입만 갖고는 생활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버 택시를 하면서 얻는 수입으로 가게에 보태니까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 국민들이 그동안에는 국가에 의존해서만 살아왔는데 우버 택시를 허용하면서 국민들에게 하게 한 이유는 스스로 고용하는 거죠.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우디도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67%나 되는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지가 않다는 거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경제 개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에서 고학력 실업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될 거예요. 퍼센트로는. 그걸 일단 타파를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정권의 불안정과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막 해야 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우디 전통적으로 제일 갖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정부 일자리예요.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안정적이잖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그게 안 좋거든요. 국가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기업도 만들고, 기업을 만들면은 나라에 세금도 내잖아요. 계속 발전할 수 있는데 그 구조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에서 들어가서도 사우디의 기업과 합작을 해서 고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또 사업을 일으켜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그래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경제 규모로 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에는 요즘 우리말로 라떼가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라떼가 지배하는 나라인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35세 이하들이. 그 35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이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거는 기대는 어마어마해요. 인기 최고예요. 바꿔가니까. 뭔가 희망이 보이거든요. 그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이 뭔가 보이니까 사우디도 정상 국가가 될 수 있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쁜 거죠. 그래서 이들의 희망을 살려주려면 무엇인가를 계속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우디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간 겁니다. 이게 사우디 발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중동 국가들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 세력이거든요. 종교적으로 심취한 사람들은 모든 거를 자기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발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무함마드 빈 살만이 2017년에 대대적으로 선포한 게 사우디아라비아는 온건 이슬람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좀 자유로운 그러한 세계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신경을 쓰면서 점검하고 있는 부분이 극단주의자들, 지나치게 보수적인 목소리라든지 그런 목소리들을 사회 주류에서 내려놓으려고 정권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죠. 가장 큰 변화는 히잡이죠. 히잡에 대해서도 무슬림 간의 의견들이 꽤 갈립니다. 특히 무슬림 페미니스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히잡에 대한 해석은 과거 남성 중심의 무슬림들이 내린 해석이기 때문에 그거는 믿을 만한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히잡을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법도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써온 겁니다. 법이 없어요. 그런데 법은 없는데 또 종교 경찰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사람들을. 근데 무함마드 빈 살만이 그걸 깔끔하게 정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히잡을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이 정리한 게 종교 경찰들의 활동을 줄여버렸어요. 그걸 못하게 하니까 당연히 히잡을 누가 벗는다 하더라도 잡아가지는 않죠. 그런데 사우디에 가보니까 아직까지는 쓰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분명히 안 써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확인했더니 안 써도 된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쓰냐니까 안 써도 되는데 그냥 관습상 써오던 게 있어서 지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 벗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있어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국가가 발전하려면 국가의 통치자가 여성이 머리에 쓰느냐 안 쓰느냐 그거 신경 써서 되겠습니까? 경제를 해야 되는 게 사우디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가 그거는 신경 안 쓰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는 바빠요. 바꿀 게 되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사실은 사우디는 그렇게 가고 싶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들어갈 때부터 신경 쓰이는 게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갈 때 제일 마음 편하게 가는 나라는 두바이입니다. 두바이는 한국 사람들 되게 편해요. 그냥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간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두바이가 성공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사우디가 뺏어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국할 때부터 일단 마음이 조금 이렇게 막 엄숙해져요. 그 전에 사우디 갈 때는. 근데 이번에는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전혀 달라요. 사회 분위기도 달라졌고 그리고 도시 자체에 새로운 형식의 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였으면서 자유롭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이전과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사우디 변화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일단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공무원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빠릅니다. 빨라가지고요. 저는 이런 얘기가 들었어요. 왜 한국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한국 공기업에서는 왜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 안 해주냐고.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저희가 사우디 관리로부터 한국이 너무 느리다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 들어가지고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만 바빠요. 예,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우버 택시 기사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젊은 사람이 우리 왕세자께서는 하늘을 날아다니시는데 바쁘게 국민들은 바닥을 기고 있다. 왕세자의 생각을 못 따라가고 있다. 국민들이 아직 그 수준이 안 된다라고 뭐 얘기는 하는 건 있지만 결국에는 이 변화에 편승해야지만이 나도 살 수 있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가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중동은요 경쟁 단계에 들어섰어요. UAE가 앞장서 왔거든요. 등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사우디보다는 등치가 작은 나라니까 움직임이 빨랐어요. 그리고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계속 정부에서도 밀어붙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두바이를 위시해서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앞서가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산업 다각화 시대를 본격적으로 체현을 하려니까 그동안에 왜 저렇게 있었을까라고 생각했던 나라들까지 다 지금 덤벼듭니다. 예를 들면은 그 전에 우리가 중동을 얘기할 때는 두바이 전에는 사실은 가장 발전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바레인이거든요. 근데 바레인이 한참 정정 불안 이런 것 때문에 놓쳐버렸어요. 근데 이제 바레인이 치고 나오는 게 어떻게 치고 나오냐면요. 금융에서 두바이가 앞서가잖아요. 근데 두바이처럼 저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융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가장 특화된 산업으로 핀테크. 그래서 핀테크의 허브를 만들겠다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두바이가 신경이 쓰여요. 이런 경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부 다들 모든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까타르에 어마어마한 박물관이 들어섰거든요. 그 건물부터가 기가 막힙니다. 아부다비에 뭐가 있습니까? 루브르 박물관이 있잖아요. 왜 거기다 그 루브르 박물관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이게 경쟁이에요. 그래서 석유 없는 세상에서 결국에는 향후에 갈 때 석유 없이 완전히 탈석유화돼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교육과 새로운 벤처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경쟁이 시작된 거죠. 사실은 뭐 지금 세 나라가 경쟁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까타르예요. 약간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까타르는 가장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는 졸부의 취급을 받았어요. 제일 조그맣고 별 볼 일 없지 생각했던 나라인데 갑자기 여기가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세계 최강 부국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내 말도 잘 들어줬는데 까타르도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아랍에미레이트도 까타르를 별로 안 좋아했죠. 지금은 이제 다시 외교 관계를 봉합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특징들이 있습니다. 까타르는요, 포인트를 뭘로 잡았냐면 교육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이 열렸을 때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에듀케이션 시티인데 그게 여의도 한 8배? 8배 정도의 도시에다가 그게 대학교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까타르에다가 대학교를 만들었는데 누가 유학 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까타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세계에서 훌륭한 대학들을 하나씩 끄집어 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이 국제외교학으로 굉장히 유명하니까 국제관계로 조지타운의 국제관계학부를 까타르에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코넬 대학의 의과대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개 학교를 외국에서 들어왔고 보통 들어오면 그 학교가 여기 와서 돈을 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까타르 파운데이션이라고 까타르 재단에서 전부 다 지원을 했어요. 그 시스템을 이어오고 있고요. 그러면 3년 여기서 공부하고 1년은 그 본교에서 가서 졸업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학교들을 성공을 하고 하면은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하마드 빈 칼리파라는 대학을 또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메시지는 뭐냐? 유럽이나 미국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기로 와라. 그래서 성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벤처 공간도 만들고 까타르의 미래를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사우디아라비아나 UAE가 못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강점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까타르를 따라가기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대신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는 규모가 훨씬 큰 나라니까 거기에 맞는 다른 미래 산업으로 가는 거죠. 경쟁이 붙어 있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함마드 빈 살만이 이슬람 법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스스로도 이슬람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부도 잘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훌륭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슬람이라는 종교적인 장벽 때문에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 이전의 유적들을 발굴하기를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종교에서는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이슬람 이전 세계는 야만의 시대. 그 야만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막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문명을 가져다 준 게 이슬람이다. 그래서 이슬람 이전 세계와 이슬람 이후 세계는 전혀 다른 걸로 얘기를 하거든요. 종교적인 관념이 그렇게 되어 왔어요. 지난 1400년 동안. 그럼 이슬람 이전 거에서 만약에 놀라운 게 나온다면은 그것도 좀 문제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193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고고학 발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들도 있어요. 이슬람 이전 거를 굳이. 그런데 무함마드 빈 살만이 이슬람 이전의 역사도 사우디에 있는 거면 다 우리의 역사다. 그러면서 북쪽에 있는 고대 유적들을 발굴하기 시작하거든요. 요르단의 그 페트라를 만든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있었거든요. 그 유적들을 발굴하면서 거기 관광지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광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규모가 굉장히 큰 나라지 않습니까? 이 관광 산업만으로 해도 저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관광 산업이 생기면 거기에 관계된 요식업이라든지 다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고용이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까타르는 이런 거 없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도 이 부분이 약하죠.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미 사우디보다는 훨씬 더 근대 산업화 발전을 하는 두바이가 했기 때문에 그 틈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가장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아랍에미레이트는 지금 다른 중동 국가들이 갖지 못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경쟁자들이 생겼으니까 바쁘죠.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나가 있는 것이 두바이거든요. 두바이에 우리 기업들이 대다수의 중동 본부를 두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한국 기업들이 본사를 지금 두바이로 두고 있는데 이거를 리야드에 두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근을 던지거나 해야죠. 궁극적으로 그렇게 갈 건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부 공사에 사우디아라비아 내 본사를 갖고 있지 않은 회사는 입찰을 제한하는 조건을 내세웠거든요. 옮기라 이거죠. 근데 그게 너무 급하니까 지금은 약간 느슨해졌는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붙은 거죠. 선의의 경쟁이니까 그러면 이제 발전할 수 있죠.
사실은 모든 분야가 지금 만만치는 않습니다. 머니인사이드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들어가면 다른 나라는 안 들어옵니까? 다른 나라도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들어오는 나라들은 우리보다 기술이나 뭐 이렇게 수준이 떨어진 나라들이 아니고 우리하고 막상막하로 붙어야 될 나라들이에요. UAE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지멘스가 들어와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또 일본도 들어오고 한국하고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가장 좋은 거는 수소인데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중동이죠.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 부분이 가장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단점은 이거를 중동에서 생산한 다음에 그걸 수소를 그대로 갖고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암모니아로 들어오긴 하거든요. 기술이 발전하면 결국에는 수소 인프라스트럭처가 깔리고 그러면 수소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동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 중동 국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편하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석유를 잘 팔아서 살았는데 이게 석유가 안 쓴다 그러면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들 국가들은 카타르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석유를 완전히 쓰지 않는 세상은 오기 힘들다. 쓰기는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석유 생산이나 가스 생산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다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는 방점이 그렇게 가 있어요. 재생에너지로 가긴 가는데 가는 것도 좋지만 다른 면에서는 지금의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술을 좀 더 훌륭하게 해서 이산화탄소의 양을 확 줄여버리면 그거야말로 친환경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세 국가들은 완전히 석유가 없는 사회가 오진 않길 바라면서 그렇지만 세계의 추세는 맞추지만 또 동시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게 받아들여지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에 두바이에서 컵28를 하는데 여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위원장이 그 석유회사 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어떻게 컵28을 하는데 이걸 조직위원장이 어떻게 그 화석연료와 관계된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얘기가 많았어요. 궁극적으로 여기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면 그것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우리 한국과 중동 관계는 상당히 좋습니다. 조금 깔짝지근한 나라는 있어요. 예를 들면 모로코는 좀 우리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 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서사하라 문제 때문에 최근에 우리 백종원 씨가 그쪽에서 무슨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모로코에서 왜 그때 반감이 났냐면 이 지도가 서사하라는 국제적으로 영유권이 모로코에 있지 않아요. 분쟁 중인 곳이에요. 서사하라 독립군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모로코 땅에는 인정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모로코는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세상에다 알리고 싶어 하고 그 지도를 모로코와 같은 색깔로 칠하길 바래요. 근데 우리 정부 입장은 국제사회가 결정을 안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방송 프로가 모로코에 가서 지도를 한다면 그 부분을 딴지 걸 수가 있어요. 백종원 씨의 그 프로도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처음 시작된 게 그 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제 영유권 문제 같은 것들이 있는 모로코에서 그 부분이 조금 껄쩍지근하고요. 그 외에 우리가 중동 국가들하고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예 외교 관계가 없는 시리아는 별다른 문제고요. 이집트도 원래는 북한과 수교를 먼저 했고 북한의 도움으로 이스라엘과 전쟁도 했기 때문에 북한을 우대를 했는데 김일성 사망 이후부터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나라를 더 우방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 나이 든 세대들은 코리아라고 그러면 노스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아직 이제 그 세대들에서는. 근데 젊은 세대들은 전 다른 문제고요. 중동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중동 입장에서 보면 신기하거든요. 쟤네들은 석유도 없어. 그리고 쟤는 되게 가난한 나라야. 되게 가난해서 전쟁도 했고 완전히 세계에서 제일 소위 말해서 가난했던 나라고. 그리고 쟤네들도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애들이야. 근데 얘네들은 왜 잘 살지? 그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슬픔을 많이 겪은 나라인데 그걸 극복해 온 그 모습들이 중동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귀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과 달리 있는 게 정이 있어요. 정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고생을 하는데 기술 이전 같은 거 우리가 이건 줘도 된다 생각하는 건 주면서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기술을 하면서 같이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근데 중동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는 이걸 주려고 하지도 않는데 한국은 준다는 점에서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랍에미리트하고 큰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뭐 원자로라든지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위성 사업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들이거든요. 그런 관계들을 더 우리하고 넓혀가고 싶어 하죠. 제가 작년 12월 달에 아부다비에서 회의를 했었을 때 아부다비의 외교 차관이 들어와서 제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되게 반가워하면서 한국에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위성 사업 때문에.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같이 기술을 줄 수 있는 나라하고 사업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까타르, UAE, 얘네 돈 많으니까 니네 돈만 돼. 니네 돈 되면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게 합작을 하자. 그런데 UAE나 있는 나라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돈만 되지 않는다. 기술을 줘라. 그러니까 우리는 돈만 돼서 돈만 따먹는 게 아니라 돈만 돼서 네 한국이 물건을 잘 만들어서 팔아서 나오는 이득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 몇 %라도 같이 만드는 걸 하고 싶다. 그래야지 그 다음 세대들도 우리를 더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 UAE가 과학기술 발전을 할 때 외교차관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과 기술 협력을 해서 자신들의 기본 지식을 배웠고 그리고 더 발전을 해서 나사하고 사업을 하는데 하다가 막혔대요. 기술이. 못 풀겠다를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사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왕실에서 나온 명령이 사오지 마라. 직접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했대요. 그게 지금 UAE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만들겠다. 그러면 직접 만들려니까 근데 기본 바탕이 없으니까 뭔가를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술을 받아서 발전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프랑스가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떼제베 줄 때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떼제베 기술 가지고 우리 처음 KTX 만들 때 그런데 결국 우리가 산천이라는 더 훌륭한 기차를 만들어냈잖아요. 놀라운 거죠. 그런 거를 보는 겁니다. 한국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 한국이 좋은 모델이죠. 그래서 한국이 믿을 만한 친구고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같이 가고 싶어 하죠. 물론 이제 또 나쁘게 하면 한국은 우리말을 잘 듣는 그런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호 관계는 좋고 우리가 특별히 중동하고 나빠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만 간다면 좋죠. 80년대 짜장면이 500원이었어요.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8, 9천 원 하죠. 새우깡이 얼마나 올랐죠? 30배 올랐네. 새우깡의 가치가 30배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